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을 만들기 위해서 경남이 부산, 울산과 함께 하나의 경제, 하나의 생활권을 목표로 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얼마 전 불경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소가 차려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남권 메가시티를 주도해왔던 또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김경수 지사가 부재하면서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스타토크 불독에서는 우리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 MBC 경남 장영 기자 총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의원은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참 붙어있는 지역구 의원인데 김해갑, 양산갑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동남권 메가시티지 않습니까? 역시나 또 접경지역에 계신 의원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굉장히 궁금한데 동남권 메가시티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먼저 민홍철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사항은 지난 이제 6월달에 특별행정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논의가 됐고 또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탄력을 받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동남권 메가시티 문제는 불경에 있는 시도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만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영석 의원도 듣겠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즉 경남, 부산, 울산의 이런 광역연합은 지금 수도권 일극 현상으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그 대한민국의 그런 위기,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들이 공동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에 우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러한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을 하면서 경남 지역의 발전보다는 부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현안 문제에 너무 매달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비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러한 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함에 따라서 광역연합의 그런 정부를 구성하고 또한 앞으로 전략을 마련함에 있어서 우리 경남 지역의 이러한 발전, 또 경남 지역 내부에서도 이러한 동남권뿐만 아니고 진주, 사천, 하동, 그암산 지역을 포함한 이러한 남중권과 남해권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이러한 경남 지역의 성장 발전 전략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경남, 부산, 울산 지역 내의 그러한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역의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의원께서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배경에 있어서는 같은 의견인데 과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도 드러내신 것 같습니다. 자, MBC 경남 장영 기자도 함께 하는데요. 오늘 동남권 메가시티가 순항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네. 언제 이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이 닻을 올렸고 현재 어떤 과정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지도 영상으로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많이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참여정부부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06년부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가장 최근에는 2019년 12월이죠. 김경수 지사가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단어를 이제 첫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인 이제 2020년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영상을 저희들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동남권에도 부산과 울산, 동부 경남을 연결할 수 있는 GTX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함께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도 있었고, 올해 이제 초강력 협력 사업에 대한 기획 예산이 국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그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것 같고.
메가시티를 형성하는데 거기에 중심에 혹시 이제 부산이나 울산에 우리가 들어가는 소위 흡수로 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흡수 우려는 저는 뭐 그런 기우다. 수도권과 서울을 봐라. 오히려 경기도와 인천이 서울을 통해서 훨씬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시군의 협력이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 단체장과의 논의된 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쪽에서 그런 우려들을 말씀하시는 시정 군수님은 계셨지만 메가시티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반드시 시군하고는 이런 동의나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가시티에서 추구하는 사업 내용, 광역권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부처가, 정부 부처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호가 출항 이후 순항을 하다가 잔잔한 파도를 또 만났다가 경락을 맞고 또 다시 힘겹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먼저 부울경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울경 세 지역의 단체장이 모두 여당 소속이었다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경남의 입장에서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주도해온 김경수 전 지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동남권 메가시티가 변수다, 암초를 만났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윤영석 의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창을 하면서 그동안에 해온 것을 보면은 너무 이제 부산 쪽에 그러한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 해결에 집중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가덕신공항 문제라든지 또한 우리 진해 신항을 건설하면서 전체 면적이 전부 다 경남 권역 내에 있지만은 부산 항만공사가 그것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공항의 배후 단지인 국제물류 자유도시를 건설하면서도 이것도 역시 지금 부산 권역이 대부분이고 또한 부산시에서 이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그 부울경 메가시티의 이런 그 상징적인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남이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러한 과정에서 향후 20년, 30년의 어떤 발전 동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경남이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최근에 낙동강 물 문제의 어떤 상수원 답이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경남도가 부산시에 일방적으로 양보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러한 것이 김경수 전 지사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추구하면서 부산 발전을 위한 그런 희생양으로 우리 경남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메가시티가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하다는 그런 비판도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이거를 이제 주창을 하고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미 지난달에 이제 세 개 지역 그 광역단체장들과 중앙정부가 합의해서 특별 지방자치단체 기구를 지금 형성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것은 이건 당위의 문제지 어떤 사람의 변화에 따라서 흔들릴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우리 동남권이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문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남은 경남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그리고 울산은 울산대로의 특징을 잘 그 조화를 이루면 분명히 이 동남권은 세계 8대 메가시티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있는 잠재력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더욱더 발휘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네. 예,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당연히 같이 해야죠. 같이 협력을 해야죠. 하지만은 우리 경남이 부산 또는 울산의 발전을 위한 그런 종속적인 관계로 가서는 안 되고 덜러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불경에서 볼 때 우리 경남이 가장 어떤 낙후되어 있고 지금 경남의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가장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어떤 김경수 전 지사가 추진한 것을 성과를 보면은 실제 모든 과실은 부산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이 너무씩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러한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광역연합을 추진하지만은 그러한 어떤 과정에 있어서 경남이 주도권을 가지고 경남 도민들을 위해서 경남 발전을 위한 그런 우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연합을 하지 말고 협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방적인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광역교통망 제4차 철도 국가철도 계획도 이제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이 교통 철도 계획만 보더라도 광역 순환철도 계획이라든지 일반 철도 계획도 김경수 지사 도정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부경남 KTX도 이미 이제 확정이 돼서 조기 착공을 지금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부산 제2신항 이 문제도 진해신항으로 명칭이 확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물론 부산에 위치해 있지만 물류의 하나의 국제 물류 플랫폼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로서 우리 경남이 또 김경수 도정이 주장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종속되거나 울산의 어떤 접경 지역으로서의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게 바로 경남의 어떤 측면에서는 패배주의 또는 아주 소극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뭐 이 얘기로 하면 끝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충분히 또 들을만 했던 것이 우리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제 국내 첫 광역연합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합동추진단 사무소가 이제 차려졌는데 앞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이제 추진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뭐 두 분의 의견이 또 어떤 게 맞고 또 어떤 게 또 오해가 있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 내용은 장영 기자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 12월 달에 김경수 지사가 첫 제안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좀 더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이 얘기를 좀 풀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200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많은 역할을 했었죠. 그때 첫 등장했던 단어가 동남권 초광역경제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좀 추진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5+2 이 광역경제권 이 등장했었죠. 이 당시에 이제 박형준 청와대 비서관이 이제 이 뭐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사실 일을 주도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그 20개 중추 도시권 육성 이렇게 추진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다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지지부진인데 왜 그러냐면 중앙 정부 주도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전혀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지역 간의 경쟁을 부추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은 부산대로 경남은 경남대로 그리고 호남권과 영남권이 이렇게 경합을 하게 되는 그런 구도였기 때문에 지지부진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등장하는 게 이제 2018년 6월 달로 가게 되면 이제 이 당시가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단체장이 취임하기 직전입니다. 불경 동남권 상생협약이라는 걸 맺게 되는데 이 기구가 그해 연말에 이제 결국 출범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동남권 상생발전이라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19년 12월 달에 이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같은 시기였죠. 2019년 12월 달에는 이 5차 국토 종합계획 이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동남권 메가시티가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2021년 올해 1월 달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에 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진행됐던 게 이제 법적으로 토대가 없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인 제도 장치가 이제 마련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앞서 정부들이 이제 했던 것과 다른 게 이 지방 주도
지방의 협의체가 중심이 돼서 이제 이게 상향됐다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뭐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고민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은 됐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대로 좀 지지부진했었고 다시 한번 좀 힘을 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계획상으로 보면요. 내년에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이 출범하고 이제 행정통합, 경제통합,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협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행정통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말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예민한 문제일 것 같은데 행정통합에 관해서는 민홍철 의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아마 마지막 단계의 하나의 순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특별기구에서 아까 우리 윤영석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특정 지역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사회적 인프라가 집중되지 않도록 일종의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행정기구를 법적인 기구로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메가시티라는 각 연대입니다. 어느 하나의 도시가 어느 특정 도시와 연계해서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특별행정기구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사실 우리 균형 발전이라는 게 경남 내에서도 경상남도 내에서도 균형 발전을 해줘야 됩니다. 동서 균형 발전을 해줘야 되고요. 중부권과 해안권의 균형 발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 행정특별기구에서 서로 상호 조정하고 해나가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어떤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먼저 통합될 수는 없어요.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구축, 교통망이라든지 산업단지 어떤 배치라든지 또 각 지역의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것을 논의한 다음에 그게 형성이 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수용성을 갖고 동의를 해줘야 완전한 행정통합이 되지 막바로 행정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과정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구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뭐 연합한다, 불경 메가시티 한다고 하니까 바로 통합부터 생각하시고 또 행정통합에 예민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뭐 최후의 과정이나 마지막 퍼즐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석 의원도 듣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경남, 부산, 울산의 광역연합이죠. 이 부분은 이제 법에 의해서는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합동 추진단까지 지금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하나의 이제 광역연합 지방정부가 이제 발족을 한 것은 결국은 경남 지역 그리고 부산 지역, 울산 지역의 전체적인 어떤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한 서로 간에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성과를 도출할 것인가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이제 전략적인 그런 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남, 부산,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이러한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메가시티가 약 한 2년 이상 추진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경남도민들의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도의회에 보고를 한 것도 최근 한 두세 달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지금 전혀 안 됐다고 보고요. 이런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동의를 받아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이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지역의 미래입니다. 지금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뭐 주민들의 동의나 이해도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MBC 경남 장현 기자가 마침 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직접 갔다 오셨습니다. 네. 민홍철 의원 지역구가 김해갑이죠. 그리고 이제 윤영석 의원 지역구가 양산갑입니다. 딱 이 두 지역이 낙동강을 사이로 딱 접경 지역인데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 하나를 빼고 이제 이 거대 도시에 연결하는 지금 이제 도로 하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사 중인 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약간 지금까지는 이제 부울경 뭐 메가시티가 되면 이제 접경 지역이다. 접경 지역이지만 약간 변두리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되면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은 게 지금 뭐 이제
거점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 5분씩 제가 만나봤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가 지금 여기 김해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교통만 하더라도 김해에서 다른 지역 가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지만 실제 경제권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비용을 많이 지급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붉은 메가시티로 인해서 시민들이 뭐 대중교통에 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김해가 교통의 지금 현재 중심 그 역할을 해야 지금 뭐 현재 서부 경남이나 뭐 서울 쪽 김해가 교통의 어떤 사통 팔달 지역으로서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경북, 뭐 경남, 전남 각 처에서 지금 요 동성교 전통시장 쪽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산, 울산, 뭐 저 진주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메가시티가 생기게 되면 저희들 입장으로는 가게성도는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사람이 왕래를 자주 많이 하면 더 편리하도 하고 상권이 아무래도 살아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교통의 중심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앞으로 물류 단지를 유치한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산업 발전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고 발전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어제도 그 울산, 부산 중간에 양산이 있는데 양산도 지금 35만 원을 넘어서 50만 시대를 가고 있는데 잘해서 이거 뭐 커지면은 뭐 발전에 훨씬 안 낫겠습니까? 서울, 경기 그 집중돼 있는 그 분권을 지방의 분권 전에 우리가 서명운동도 해주고 했는데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을 이어주는 그 철도가 2, 3년 내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볼 때 그에 합당한 양산이 메가시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점이 되지 않을까 시민으로서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교육, 경제, 문화, 생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꼭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양산은 울산과 부산과 가장 밀접하고 근접한 지역이라 그런 부울경 메가시티 그런 발전에 가장 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뭐 문화나 뭐 이런 쪽으로 즐기기 위해서 또 부산을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또 경남권에 또 속해 있고 사법적으로는 또 울산 쪽에 또 가야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 양산을 또 중심으로 해서 또 메가시티가 또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남권 부울경 요 지역이 사실 우리나라 어떤 산업화에 초석이 됐던 지역이고 지금 수도권에 밀집돼 갖고 있어갖고 이렇게 그 부작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 분산을 함으로 해갖고 이 더군다나 분산 과정에서 이 부울경 그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한 우리 양산이 어떤 그 중심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와 양산의 주민들 각각 5분씩 총 10분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일단 뭐 10분의 이야기입니다만 동남권 메가시티에 있어서는 큰 반대 목소리는 전혀 내지 않았고요. 김해 주민들은 교통의 이점, 그리고 양산 주민들은 부산과 울산 사이에 있는 이 위치적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피력하면서 모두 거점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윤영석 의원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 양산 지역이나 또 김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의 그 중심적인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발전에 대한 그런 기대가 크고 희망이 큰 건 틀림없습니다. 예. 또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동남권 강력철도 그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혜택을 받은 것이 틀림없고요. 하지만은 이제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경남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창원권 또 진주 사창권 또 서부 경남권 이런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말 우리 경남도민들 전체적으로 이러한 메가시티가 우리 경남도민의 어떤 그러한 우리 경남도의 어떤 성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해줄 것을 간절하게 지금 염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그러한 염원을 결코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경남 전체의 어떤 균형 발전을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보면은 서부 경남 같은 경우도 이제 항공 산업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를 지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항공 MRO라든지 항공산업단지, 우주산업단지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해와 여수의 해저 터널도 지금 연결하고 있고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서부 경남은 서부 경남대로 그 특징을 갖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을 시켜야 되고 동부는 동부대로 하고 균형 발전을 시킴으로써 경남과 전체가 하나의 연대를 할 수 있는 메가시티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시민들의 염원이 전체 반영이 돼서 이 동남권의 800만의 인구가 사람이 모이고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이 지역이 1000만 그다음에 1200만이 되는 그런 지역의 상생이 돼줘야 된다. 그게 바로 동남권의 메가시티의 하나의 계획이고 반드시 돼줘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장영 기자 넘어야 될 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뭐 동남권 메가시티 정치권에서 사실 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습니다. 두 분 국회에서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두 분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해와 이 양보라는 측면인데요. 우선 그 세 지역이 이제 이렇게 하나로 이제 합쳐지다 보면은 상대가 뭘 필요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이 각자 필요한 게 사실 좀 있거든요. 뭐 지금 드러내놓고 하는 것도 있지만 숨겨져 있는 것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을지도 정말 좀 제대로 이 양보를 어디까지 할 건지 한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양산 김해 주민들 만나 뵀지만 정말 거점 도시로 이제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은 왜 그러냐면요. 그 경남, 울산, 부산 이렇게 서로 왕래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교통이 뭐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교류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부산,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광역시다 보니까 옆에 있는 구에서 뭐 금정구에서 뭘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동래구 옆에 있는 데서 그다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들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김해 하나 뭐가 들었으면 양산에서 좀 약간 반발이 심해서요. 이런 이제 경쟁 구도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좀 생길 수 있는 게 우선 지금 안 그렇다 하지만 여전히 제기되는 문제가 부산 흡수론. 이걸 정치권에서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서부 경남 소외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경남 전체를 바라보는데도 이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정치권에서 좀 풀어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여야 간에 뭐 금방도 느꼈지만 이견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이견대로 좋은데 갈등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경남도의회 이게 설명회 과정에서 드러나는데 시군의 협조 내지는 그 상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군과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좀 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생길 수 있는 갈등들이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든 봉합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년입니다. 대통령 선거 또 지방 선거도 있는데요. 선거 이후에 우리가 지금 어쨌든 한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동남권 메가시티가 이제 뭐 순항을 해왔다라면 암초를 겪어서 이거 아예 이제 힘들지 않을까,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계기가 내년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두 의원께서는 이제 내년 선거에서 이 동남권 메가시티가 좀 어떤 사안이 될까,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생각하시는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석 의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 대선과 또 향후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그 각 당의 저희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각 당의 그런 유력 후보들의 그런 공약 속에 우리 경남 지역의 그런 앞으로의 미래 발전을 위한 또 이 부울경 메가시티 또한 우리 경남 지역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부산, 울산이 발전하던 과정에서 우리 경남이 희생양의 그런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도 또한 계속 그렇게 우리 지역이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우리 경남 도민들의 그런 미래의 어떤 행복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경남 지역이 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더 인구 소멸 현상 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모든 그러한 이러한 대선과 앞으로 향후 지방선거에 있어서
모든 그러한 초점을 우리 경남 지역 발전 또 넓게는 부울경의 그런 협력에 두고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내년의 지방선거나 대선에 관계없이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어떠한 실천력을 갖고 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필연의 길이다. 그리고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국가 산단 또 기계나 자동차, 조선, 원전의 문제, 그다음에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산업, 그리고 농촌의 어떤 농업의 문제, 그리고 해안을 중심으로 한 수산업 어떤 진흥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또 큰 경남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가야 역사 문화권,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시너지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만이 경남이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뭐 대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누가 담당을 하든지 간에 그러한 뚜렷한 비전을 가진 어떤 정당이나 그 담당자가 또 선출이 돼줘서 이끌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선거를 앞두고 동남권 메가시티가 주요 이슈가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들을 텐데 동남권 메가시티 관련도 좋고요. 지역균형 발전의 조건은 또 뭐라고 보시는지 각각 담아서 말씀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홍소 의원부터 듣겠습니다.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 토론한 동남권 메가시티, 이 부분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경남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나 각 시장 군수들이나 도지사나 이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각 지역의 특색을 갖고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의 어떤 전략을 지혜를 모아가야 우리 경남이 발전할 수 있고 과거에 대한민국을 선도한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100마디 말보다도 하나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발전 전략을 앞으로도 열심히 실천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정활동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윤영석 의원 듣겠습니다. 그 지방의 어떤 동력, 또 지방의 재정을 확충한 이런 그런 기반이 돼야 그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오늘 논의한 이러한 우리 경남, 부산, 울산의 그 상생과 협력을 위한 메가시티 문제도 뭔가 힘을 받고 추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남 지역 발전과 또 우리 부산, 울산 지역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우리 정말 경남 도민들이 삶의 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경남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여야가 같이 협력하고 또 오늘 같이 토론한 우리 민홍철 의원님과도 같이 협력을 하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영 기자도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남권 메가시티가 역대 정부 추진한 정책에 비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게요, 입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역 간의 협의가 우선 성사됐고 상향식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우려하는 점들을 좀 얘기하자면요, 우선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확보를 하는 게 관건일 테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내년 이제 대선이 치러질 텐데 다음 정부가 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계속 승계하느냐, 다음 정권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권들은 바뀌게 되면은 지방 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정책을 제각각 새로 세우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게 2년 3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여론조사 그리고 이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내년 대선 지방선거 때 경남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에 꼭 포함시키고요. 역대 좀 불리하다 싶은 거는 사실 공약에서 빼거나 그다음에 선거를 넘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내년 선거 과정에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남권 메가시티를 향한 항해는 시작됐습니다. 지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분명 내년 선거도 있고요. 내부적인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부침은 분명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가야 될 길입니다. 목적지까지 최대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날까지 시사토크 불독도 유심히 지켜보고 자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준입니다. 예, 저는 BNK 경남은행에서 PB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PB팀장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몰라요. 예, 보통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면 PB 상품 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제가 PB 상품은 아니고요. 예, 은행에서의 이제 PB라고 함은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해서 일정 수준의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관리를 해드리는 업무를 제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들과 자주 좀 접하고요. 그리고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대화의 내용은 뭐 금융자산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좀 개인적인 얘기들도 좀 많이 나누고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유독 좀 많이 접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박 팀장, 내가 주문한 것도 없는데 택배가 반송되었다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왔네. 그러면 여기 발신번호로 전화하면 되는 거야? 이런 질문도 하시고요. 또는 박 팀장, 어제 저녁에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코로나19 지원 대상이라고 문자가 왔어.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파란색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빈 공간을 사기범들은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거기서 활개를 치고 있으니까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신 고객들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혹시 모르게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되게 창피하게 여기시고 부끄럽게 여기시고 이걸 숨기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나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피지기 100점 불태 전화금융사기에 대비하라라는 주제로 2021년 4월에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보도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353억 원이었고요. 피해 건수는 25,859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상보다 좀 많지 않으세요? 예, 이 수치는 직전 연도인 2019년에 비해서 65% 정도 감소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 중에 48.5%인 1,141억 원은 또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환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피해 사례가 많이 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는 관련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그 사기 조직도 그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이렇게 감소되는 수치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그 보이스피싱을 나이가 많거나 금융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스피싱 전문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학 교수나 학교 교사, 그리고 부끄럽지만 여기 이 앞에 있는 은행원 같은 사람들도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그런 말에 속아서 보이스피싱을 좀 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그 보이스피싱 피해 연령별 분포를 보아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처럼 30대 이하 분들도 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나이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금융상식이 부족한 사람의 얘기다라고 치부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그리고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대표적인 유형 3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 사칭형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자산을 사기 이용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수법은 이러한데요. 검찰청 소속이라고 사칭을 하면서 사기 범죄에 지금 연루되었으니 검찰로 출두하라고 이렇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은 피해자는 이거 뭐야, 또
보이스피싱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바로 끊으려고 하죠. 그때 사기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 못 믿겠으면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알려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피해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알려준 사이트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본인의 성명과 그 주민번호를 입력해보면 정말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근데 그게 가짜 사이트고 가짜 영장이에요, 사실은. 근데 너무나도 당황하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렇게 실제 상황이라고 믿게 된 피해자는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사기범의 요구대로 자금을 순수하게 이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분명히 자금 출처 조사 후에 환급을 해줄 거라고 약속을 했었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해보죠. 그리고 그때서야 이게 보이스피싱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유형은 지인 사칭형입니다. 전화나 메신저로 가족이나 직장 동료 이런 지인들을 사칭해서 지금 좀 난처한 상황에 처했으니까 좀 도와달라. 어느 계좌로 이체를 좀 해주면 내가 금방 갚아주겠다. 이런 식의 유형이죠.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사기범이 딸로 사칭을 해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 나 딸. 네, 지금 당장 결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카드 비밀번호가 오류가 나가지고 결제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 대신에 이 계좌로 90만 원만 이체해주면 내가 금방 가서 갚아줄게. 부모들 마음 다 똑같죠. 자녀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화를 할 테니까 좀 받아봐 라고 문자를 보내지만 답변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지금 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 해주세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혹시 또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몰라서 빨리 이체를 하지요. 이체를 하고 저녁에 딸을 만나보면 내 딸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가슴 아픈 소식이 되겠는데요. 세 번째는 대출 빙자형 유형입니다. 금융회사를 사칭해서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대출 진행에 따른 비용이나 선납 이자를 납부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이것도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캐피탈 직원으로 사칭한 사기범이 신용등급이 낮은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피해자의 지금 신용등급이 상당히 낮으나 미리 보증보험료나 그리고 선납이자를 납부하면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기존에 너무 높은 금리의 대출을 쓰고 있었던 터라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서 이체를 해주죠. 보증보험료랑 선납이자를요. 그런데 그 이체된 금액은 사기범이 고스란히 인출을 해서 잠적을 해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3가지로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은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5계명을 만들어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 금감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면 절대로 거절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경찰이나 금감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절대로 전화로 개인정보나 또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메신저나 문자를 통해서 금전을 요청하면 유선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거절하라. 반드시 본인의 전화나 또는 타인의 전화를 빌려서라도 지금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한 상황인지 보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거절하라.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제가 다니는 이런 금융기관에서도 절대적으로 대출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비용을 요구한다든지 선납이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는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하지 말아라. 이걸 클릭하게 될 경우에는 뭐 유행가 있죠.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아닌가요? 예.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 손 안에 있는 폰은 내 폰이 아닙니다. 사기범 안에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URL이나 그런 앱은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용하지 않은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사에 확인하라.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결제가 됐다고 문자 메시지가 와요. 그러면 당황하는 마음에 눌러보지요. 그러면 사기범에게로 전화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카드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도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을 위해서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지연 이체 서비스입니다.
이는 금융이체 시 수취인의 계좌에 일정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입금이 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연 시간은 최소 3시간부터 원하시는 대로 시간 단위로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체를 하지 않습니까? 이체를 하게 되면 사기범의 계좌는 제가 설정한 그 시간 이후에나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체 취소를 통해서 제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입니다. 제가 지정한 계좌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이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1일 최대 한도 100만 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액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는 지연 인출 이체 제도라고 해서 100만 원 이상 현금이 입금이 되면 그 통장을 가지고 자동화기기나 ATM에서 출금을 30분 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출을 지연시킴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지급 정지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그리고 사례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잘 알매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리고 송금까지 해줬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모르셨죠? 네, 우선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송금을 하게 됐다면 중요한 거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네 글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체 없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할 때 은행이나 또는 그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걸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이 확인원은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3일 이내에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발급받으시면 3일 이내에 은행에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지급정지된 계좌의 그 사기 이용 계좌 명의인의 소명을 거쳐서 해당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관련 기관에서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기간이 대략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BNK 경남은행에서도 날로 진화하는 전화 금융사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강도 높은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로 지난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창원과 울산, 함양에서 3건이나 보이스피싱을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할 수 있었던 7천만 원의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시게 된다면 가까운 경남은행에 오셔서 잘 훈련된 저희 직원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밝은 분들 앞에서 좀 어두운 얘기를 좀 하게 돼서 너무나 죄송한데요. 우선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이스피싱이 한창 유행할 때는 어르신들이 주로 보이스피싱의 많은 피해자였잖아요. 근데 왜 요즘은 20대, 30대 같은 젊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더 많이 당하게 되는 걸까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좀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수시로 마음이 아프고 수시로 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20대, 30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가해자로. 본인도 모르게 가해자로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 너무 취업난이 힘들고 취업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어디 이제 월급을 준다 하면은 좀 이렇게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불 안 가리고. 그런데 보면은 이제 좀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뭐 중간책을 찾는다던가 또는 취업을 시켜줄 테니까 계좌 사본을 보내라 해가지고 그걸 대포 통장으로 사용한다던가 그 대포 통장을 통해서 사기범이 사기친 그 금액을 다른 데로 이체를 한다던가 그래서 중간책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마지막 매진말을 하고 끝내려고자 합니다.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쌓아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빠르게 진화하고 피해 사례를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설마 내가 당하겠어? 라는 그런 방심하는 마음보다는 그들의 어떤 수법을 좀 더 들여다보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BNK 경남은행 PB팀장 박형준이었고요. 다음에도 기회 되면 한번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